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영, 곧 환갑을 앞둔 여성입니다. 저는 벌써 3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곧 은퇴를 남겨두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자꾸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세상은 그렇지 않았었죠. 청소부라는 말이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처럼 쓰이던 시절이었고, 저에게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인 제가 이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둠이 아직 골목을 붙잡고 있을 때 저는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 장갑 안에서도 감각이 사라졌고, 여름에는 새벽부터 땀이 흘러 유니폼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 날도 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체 인력이 없다는 말에 파스를 붙이고 다시 빗자루를 들어야 했죠. 사람들의 시선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코를 막는 사람,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는 사람,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저런 일 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하던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들이 귀에 꽂혀 하루 종일 빠지지 않던 날도 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더 버거웠던 건 힘든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 동료들과 똑같이 일했지만 저는 더 조심해야 했고 더 증명해야 했죠. 집에 돌아오면 손목과 무릎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씻고 나서도 몸에 밴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아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곤 했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네 엄마 무슨 일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말을 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쪽이 오래도록 쓰리더군요. 그래도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나서야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도시는 달라졌고 사람들의 말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남은 흔적들은 그대로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비 오는 날이면 먼저 아픈 무릎, 새벽 공기를 맡아야만 잠이 깨는 습관에서 그 모든 것이 제가 걸어온 길의 증거처럼 남아 있었죠. 고단했지만 이 일은 제 삶이었고 제 몫의 책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제 남편이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갑자기 할 일을 찾다가 자리가 난 곳이 청소일이었거든요. 남편의 사고는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준비도 할 수 없었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집안에는 유난히 큰 정막이 남아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딸,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키울게요. 지연이 아빠 지켜봐줘요. 향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서 어린 딸 지연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남편이 어디선가 봐주고 있을 것만 같아 혼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고작 6살 난 아이의 작은 체온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제 곁에 남은 것은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기엔 너무 어린아이와 도망칠 곳 없는 현실뿐이었으니까요. 슬퍼할 틈도 무너질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들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환갑을 앞둔 지금에서야 담담히 돌아보지만 그때의 저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막막했던 것 같아요. 딸 지연이를 키워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요. 학력도 기술도 없는 저에게 남은 것은 몸 하나뿐이었고 아이가 깨기 전인 새벽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환경 미화원 일이 제 삶이 되었던 거죠.
공고가 붙은 게 제 눈에 보이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거리에서 빗자루를 쥐고 서 있을 때면 이 일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시리더군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그 새벽의 시간들은 어느새 제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잠든 시간에 거리를 쓸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지연이는 밥을 잘 먹을까? 학교에서 울진 않을까? 제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아이가 자라는 만큼 제 마음도 단단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물론 편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와 잠든 딸 지연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이제 환갑을 코앞에 두고 지난 날을 떠올리면 그 시간들이 모두 제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화려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때의 선택 덕분에 딸 지연이는 무사히 자랐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절의 새벽 공기와 빗자루의 감촉은 여전히 제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분명히 살아낸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저에게도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이었죠. 해가 아직 높았는데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교 앞은 어수선했죠. 아이들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오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마중 올라갔던 길이었고요. 장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는 생각이었어요. 딸아이를 깜짝 놀래주려는 마음에 딸아이에게 보일까 싶어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쏟아져 나오는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쟤네 엄마 청소부래. 그 말을 다른 아이들도 들었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몇 명이서 킥킥거리며 웃는 모습이 보였죠. 그 말은 짧았지만 제 가슴에는 모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아마 저희 딸 지연이에게도 그랬나 봐요. 그 가운데 서 있던 딸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변명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더니 눈물도 없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끈을 꼭 쥐고 묵묵히 집 쪽으로 걷기만 하더군요. 그런 지연이를 저는 부를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선 채 딸아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딸 지연이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도 씻고 양치까지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엄마 다녀왔어. 엄마는 시장 다녀와? 조금만 천천히 올걸. 그럼 엄마랑 만났을 텐데 아깝다.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 얼굴을 마주보기가 두려워 고개를 돌린 채 괜히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척만 했죠. 그러다 보니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딸 지연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장바구니 안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며 말하더군요. 이건 내가 들게.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에게는 조금 무거웠을 텐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연이는 늘 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밥솥 옆에 놓인 주걱을 건네주고 제가 국을 휘젓는 동안 반찬 그릇을 꺼내놓고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싱크대 앞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상추를 씻기도 했죠. 엄마, 오늘 도시락에 싸준 소시지 다른 날보다 더 맛있었어. 우리 반에 소시지 이렇게 자주 싸가는 애는 나밖에 없어.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지만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상추에 물기를 털며 웃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지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들을 신나게 풀어놓았습니다. 친구가 새 연필을 샀다는 이야기, 체육 시간에 넘어졌는데 무릎이 조금 아팠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날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오며 있었던 그 오후의 일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으면서요. 마치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요. 식사가 끝난 뒤에는 지연이가 제가 먹은 그릇까지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접시를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씻고 물기를 털어 제자리에 놓는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또래보다 훨씬 단정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숙제 먼저 할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이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아이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 곁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죠. 그렇게 아이 곁에 누우려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이불 끝자락이 조금 젖어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등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딸 지연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너온 하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엄마인 저를 걱정시킬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삼켜낸 마음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날 아이 곁에 누워 오랫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돌아 안아주지도 괜찮다고 말해주지도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죠. 지연아, 네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엄마가 꼭 버텨서 만들어 볼게. 그 다짐은 남편의 장례식 날 했던 약속처럼 조용하지만 오래남아 제 등을 다시 곧게 세워줄 거라 믿으면서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화장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변기 뚜껑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까봐 입을 꼭 막고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수없이 닦아내며 울었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먹여 살리겠다고 학교 보내주려고 선택한 제 직업이 딸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았다고 믿어왔는데 그날만큼은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딸 지연이 친구들이 보이면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거나 먼 길로 돌아갔어요. 학교 앞에 서 있는 것도 운동회나 학예회 같은 행사에 가는 것도 점점 꺼려졌고요. 혹시라도 아이들 눈에 제가 먼저 띌까봐, 혹시라도 딸 지연이가 또다시 그런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아이가 저를 창피해하면서 먼저 피하기 전에 제가 먼저 피하자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딸 지연이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늘 아이 주변에서 제 처지를 숨기려 했었지만요. 어린 마음에 괜히 상처를 줄까봐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를 자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피했던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늘 딸 지연이보다 반발짝, 아니 한 발짝 뒤에서 걸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어느 날 비가 조금씩 내리던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습관처럼 지연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갑자기 아이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쪽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당기며 말하더군요. 엄마, 왜 뒤에서 와? 이리 와서 나랑 같이 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동안 제가 혼자서만 만들어 온 거리와 벽을 아이가 이미 다 알아차린 것 같아서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괜히 웃으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손을 잡은 채로 걸어오는 동안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져 고개를 흔들며 머리가 아픈 척 했습니다. 그렇게 딸 지연이는 점점 더 컸고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학교 운동회 날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에도 저는 늘 뒤쪽 구석진 곳에 보이지 않도록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 사이에 섞이기보다는 괜히 눈에 띌까봐 교실 문 옆 바깥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수업을 마치고 그렇게 서 있는 저를 아이는 손을 흔들며 반겨주더라고요. 그런 아이 곁으로 선생님이 오시더니 지연이가 집에서는 어떤 아이예요? 라고 묻자 딸 지연이는 제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나서며 말하더군요. 저는 집에서도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오셔도 꼭 숙제 봐주시고요. 순간 교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말리듯 손을 뻗었지만 딸 지연이는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는 얼굴로 말이죠. 아이의 그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굣길에 마주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딸 지연이는 늘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지? 진짜 똑같지?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제 등을 얼마나 세게 떠밀었는지 아마 딸아이는 모를 겁니다. 저는 아이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세상을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정작 아이는 저를 숨기기는커녕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죠. 고생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이, 미안해보다 고마워를 먼저 말해주는 딸아이 덕에 저는 다시 버틸 힘을 얻기도 했고요. 딸 지연이는 그렇게 제가 세상을 버티게 하는 가장 단단한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당당함이 고마웠지만 제 마음은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딸 지연이가 괜찮다며 웃으며 제 손을 잡아도 제 안에는 늘 그날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지만 말이죠. 쟤네 엄마 청소부래. 딸 지연이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딸에게 미안했거든요. 아이의 마음보다 제 마음이 더 오래, 더 깊이 그날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지연이는 당기고 저는 버티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 지연이는 어른이 되었고 저는 어느덧 환갑을 앞두고 있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딸 지연이는 단 한 번도 제 직업을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저를 당당하게 소개하던 아이였죠. 그럼에도 저는 제 마음속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숨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딸 지연이는 늘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엄마의 직업에도 기죽지 않을 만큼 당찼고 성적도 높고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잘 해내는 아이였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딸 지연이는 더 바빠지더군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교복을 단정히 챙겨 입고 식탁 위에 올려둔 제 아침밥을 먹고는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서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내가 좀 늦어. 학생회 회의 있어. 학생회라는 말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성적도 그닥이라 학교 다니면서 반장도 못 해봤거든요. 하지만 딸 지연이는 반에서 늘 중심에 있는 아이였어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누군가 소외되면 먼저 다가가는 아이였죠.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도 딸 지연이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렸다고 합니다. 잘해서라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편하다고 서로 같은 편을 하려 한다더군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지연이는 책임감이 남다른 아이예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아이들을 같이 끌고 가요. 아이들도 그런 지연이를 잘 따르고 좋아하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과연 무엇일까? 제 부족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었죠. 혹시 저 때문에 아이가 기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방송부 활동을 한다더군요. 매일 점심시간 교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차분한 목소리가 딸 지연이의 목소리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발음이 좋고 듣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아이예요. 담임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조곤조곤하게 제 하루를 묻던 딸아이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시험 기간이면 노트를 정리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해 안 되는 문제는 늦게까지 붙잡고 설명해 주면서도 자기 성적은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받아오는 날도 많았지만 딸 지연이는 그걸 자랑하듯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 한쪽에 조용히 올려두고는 엄마, 이거 학교에서 준 거야 하고 말할 뿐이었죠. 그런 아이가 기특해 저는 괜히 크게 좋아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 또 상 받았어? 앨범 더 만들어야겠네. 엄마가 해주는 것에 비해 우리 딸이 너무 잘해줘서 힘이 난다. 딸 지연이는 그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며 학교로 향하곤 했고요. 대학교에 합격하던 날, 딸아이는 합격증보다 먼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엄마 덕분인 거 알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준 거라곤 밥 차려주고 기다려주고 새벽마다 일 나갔다 무사히 돌아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숨기지 않는 딸 지연이를 고마워할 뿐이었죠. 우리 엄마는 환경미화원이야. 새벽마다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그 말 하나로 저는 한 아이가 얼마나 곱게 자라왔는지를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딸 지연이는 성적만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 사람을 직업으로 재단하지 않는 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건 제가 숨기고 싶어 했던 제 삶 자체였다는 것도 압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딸은 저를 도우려 애쓰더라고요. 거창하진 않았지만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방식의 배려였죠. 딸 지연이는 일부러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등교에만 2시간이 걸렸지만 기숙사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혼자 두고 가면 마음이 안 편해. 아침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저와 엇갈리지 않게 일부러 수업 시간표를 늦은 오전 위주로 짰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를 보고 학교에 가려고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딸 지연이는 늘 깨어 있었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 불을 켜고 엄마, 오늘은 미역국 끓여놨어 하며 제 짐가방을 먼저 받아주었죠. 환경미화원 조끼가 들어있는 가방은 때가 타 있었지만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 싱크대 옆에 걸어두더라고요. 엄마, 손 좀 봐.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굳은 살을 살피는 날도 있었죠. 거칠어진 손등에 로션을 듬뿍 발라주면서 자신이 챙기지 않아도 챙겨 바르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면서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 손에 연고를 발라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그 손길이 바뀌어 있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딸 지연이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과외를 하고 도서관 근무를 하며 바쁘게 지내기도 하더군요. 처음에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리기도 했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이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엄마 신발은 내가 살게. 엄마 발 맨날 젖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새벽마다 신던 작업화를 아이는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더니 며칠 뒤 딸 지연이는 저에게 새 장화를 내밀었습니다. 안쪽에 털이 달린 조금 비싸 보이는 장화였죠. 제가 괜히 인상을 쓰며 괜한데 돈 쓰지 말라고 하자 아이는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건 낭비 아니야. 엄마가 덜 힘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싼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더군요. 저는 늘 참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살아왔는데 딸아이는 저에게 조금은 편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딸 지연이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들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사회학 수업에서 들은 노동 이야기, 환경 수업에서 다룬 도시의 청결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엄마가 하는 일 그냥 청소가 아니더라. 도시가 굴러가게 만드는 일이야. 아이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해주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어느 날은 학교 과제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제게 녹음기를 들이밀더라고요. 엄마, 환경미화원 하루 일정 좀 이야기해줘. 처음에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는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꼼꼼히 기록하더군요. 새벽에 어떤 길을 도는지, 어떤 날이 제일 힘든지, 어떤 날은 도시가 유난히 고맙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까지요. 인터뷰를 마치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교수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일이 누군가에게 전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 지연이는 종종 저에게 물어왔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후회한 적 없어? 그 질문에 저는 늘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아이를 향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먼저 말하더군요. 나는 엄마 딸이라서 좋았어. 엄마가 부끄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숨기기만 했던 제 삶이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딸을 키운 게 아니라 딸이 제 등을 세워주며 저를 다시 키워주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딸 지연이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걷는 한 저도 제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더 이상 반발짝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이 옆에 나란히 서고 싶었고요. 그렇게 아이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딸 지연이는 마침내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아이는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며 길을 찾아가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합격 소식을 전하던 순간의 설렘 어린 목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비록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해당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서 웃었거든요. 말만 들어도 딸 지연이가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곳 같았죠. 엄마, 여기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밝게 웃던 딸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기대와 자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수고와 걱정이 한순간에 보람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출근 준비를 하던 딸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까지 설레더군요. 이제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 성취의 웃음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힘든 순간마다 다시 떠올리게 되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아이와 저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지 제가 묻기도 전에 다 이야기해 주었고 바쁘다면서도 관심 분야라 배울 게 많다고 하더군요. 힘든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내는 모습이 다행스러워 저까지 뿌듯했어요. 그 아이가 다니는 길을 제가 청소하고 있다는 생각에 제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쌓은 보온병에 물을 마시던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딸아이가 걸어오고 있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가까이 있던 전봇대 뒤로가 고개를 돌려 숨었어요. 마치 아이를 뒤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날처럼 말이죠. 그렇게 숨고 나서 생각해보니 딸아이가 오늘은 외부 업체 미팅이 있어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출근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이 제 담당 구역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딸아이와 마주칠 줄은 몰랐죠. 그저 그렇게 아이가 무사히 저를 지나치길 바라며 몸을 낮추고 있는데 낯이 익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엄마, 여기가 담당 구역이었어?
저를 아주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학교 친구도 아닌 회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딸 지연이 곁에 선 남자의 차림이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 바람에 제 작업복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기도 했죠. 마음 같아서는 딸아이 체면을 생각해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아나고 싶더라고요.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일어나 딸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하지만 딸 지연이는 환하게 웃더니 제 팔짱까지 끼며 곁에 선 남자를 소개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사장님이에요. 그렇게 말한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죠. 그리고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예요. 사장, 남자친구. 두 단어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다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순간 놀란 마음에 그 남자를 다시 바라봤지만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제게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지연이에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딸 지연이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줍은 듯 말하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꾸밈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딸 지연이와는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향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낯설기도 했고 제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안절부절하게 됐어요. 하필이면 딸아이가 사장님과 나온 외근 자리에 제가 작업복을 입고 마주친 것도 창피할 일인데 그 사장님이 남자친구라는 게 속상했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기에 궁금하던 터이긴 했지만 그게 사장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뭐든 좋은 것만 보여주고 만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엄마라는 사람이 청소일을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이게 됐다는 게 아이에게 큰 흠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그런데 딸 지연이는 제 표정을 살피듯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제 작업복과 자신의 정장이 나란히 보이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제야 저는 깨닫게 되었죠.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엄마의 직업과 존재를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엄마가 여기 담당이야? 어쩐지 이 거래처 다니면서 이 길 지날 때마다 얼마나 깨끗하던지 올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이 회사 올 때마다 아침 공기가 다르다고 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괜히 목이 메어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지연이는 앙탈을 부리듯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별거 맞아 엄마 일은. 엄마 없으면 이 거리가 어떻게 돼?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그 말은 자랑도 변명도 아닌 사실을 바로 세워두는 말처럼 들렸어요. 남자는 잠시 저와 딸을 번갈아 보더니 말하더군요. 지연이가 어머님 얘기할 때마다 늘 존경한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알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너무 성실하게 사시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일 수 없더라고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딸 지연이의 곁에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먼지투성이 현실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금빛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딸아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었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두 사람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시계를 보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해. 제 장갑 낀 손을 잠깐 잡았다 놓고 눈을 맞추더니 가더라고요. 그 손길에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제 장갑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이 스친 흔적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따 집에서 봐.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 라고 답하며 손을 흔드는데
처음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어 함께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엄마와 떨어져 본 적 없어 머뭇대던 아이가 이제는 좋은 사람과 나란히 걷고 있더군요. 그렇게 딸 지연이는 남자친구와 나란히 걸어갔고 남자는 몇 걸음 가다 뒤돌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딸아이는 제 삶을 숨기지 않는 어른으로 자랐고 그런 어른의 선택 역시 부끄럽지 않게 해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길을 쓸며 마무리를 했죠.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당히 소개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게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저녁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자친구가 며칠 뒤 우리 집에 인사를 오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자 놀라기보다는 먼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건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미래를 약속한 사이일 거라는 생각에 불안이 몰려오더군요. 아이 덕에 나아진 기분이긴 했지만 제 작업복을 본 딸의 남자친구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죽는 것 같아서요.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집안 여기저기가 눈에 밟혀 손을 대고 청소를 더하기도 하고 가구 위치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낡은 식탁, 오래된 신발장, 벽지의 작은 얼룩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거든요. 새삼 숨기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저를 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문 앞에서 보았던 아이의 표정을 저는 못 잊었으니까요. 혹시라도 딸의 남자친구가 저 때문에 딸 지연이를 낮춰보지는 않을까 싶어 마음 한켠이 불안했지만 아이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딸아이를 믿는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면서요. 약속 날이 되어 이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일을 다녀와서 깨끗이 씻고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군요. 손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종이봉투와 과일 바구니가 양손에 나누어 들려있는 채로요. 과하지 않은 과일과 차 세트를 내밀며 집 앞에 서 있는 이준호를 보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역시나 단정해 보이면서도 근사한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혹시나 제가 흐트러져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 거울을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너무 일찍 와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생각보다 차분한 태도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 곁에 선 딸아이가 무척 행복해 보여 마음이 놓이기도 했죠.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도 이준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낮고 차분했고 질문을 할 때마다 제 눈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더군요. 딸 지연이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어 다행이라 느끼게 되더라고요. 몇 마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자신이 지연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원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의 기술로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교수님들 추천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연이는 추천이나 소개 없이 공개 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만장일치로 뽑고 싶어 했고요. 그 말에 저는 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볼만 빨그레해진 채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식사가 끝난 뒤 이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딸 지연이가 취업 준비를 하며 밤늦게까지 붙들고 있던 자기소개서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걸 저에게 보여주는지 몰라 이준호를 바라보자 그는 면접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냐고 딸아이에게 묻더군요.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이준호는 봉투를 열어보고 있는 책에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저는 딸 지연이의 자기소개를 읽기 시작했죠. 자기소개서, 이름 박지연. 저는 새벽의 풍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어머니가 묵묵히 작업복을 챙겨 입고 일터로 향하시기 위해 바스락거리는 옷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어머니의 그 새벽 뒷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이자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 첫 번째 교과서였습니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러 나가시면서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니의 일터는 밝고 깨끗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긴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내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일의 가치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불편해지는 걸 아시는 분이었죠.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씻으러 들어가시면서 혼잣말로 오늘도 모두가 무사하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돌아오면 모두가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단지 기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자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 직업을 폄하하는 친구들의 놀림에 잠시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면서 그 순간을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그 장바구니에는 제가 먹고 싶다던 고등어도 있고 사과와 저의 새옷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 일하지 않으셨다면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저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서 창피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덕분에 거리의 쓰레기는 정리되고 깨끗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조금 뒤에서 걸으셨습니다. 짐작으로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거나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묻은 티끌이 저에게 묻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오히려 더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빛나는 분인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이러한 성장 환경은 제 성격과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며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일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죠. 그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유지되는 일상에 대한 이해는 협업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졌고 이는 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화려함보다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조직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꾸준히 배우며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질까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고요.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말하더군요.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직원들 모두 그 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저 역시 대표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홀어머니를 그토록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각자의 부모님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어렵게 저희를 가르치셨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도 젊은 나이에 좋은 직원들과 좋은 기술을 내세워 회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가진 환경을 지연이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나아가면서도 저희 임원들에게는 불평, 불만만 있었는데 지연이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다들 깨달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지연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지연이를 뽑은 건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였어요. 어머니께 배웠다는 그 마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딸 지연이는 그런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이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어머님을 뵀던 날을 기억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시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엄마가 고생한다고 속상해하면서도 엄마 덕분에 거리가 더 깨끗해 보인다며 멋지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들켜버렸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더 쏟아지더라고요. 딸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안아주었죠. 괜찮아, 같은 말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가만히 품어주면서요. 그 품은 딸아이가 어릴 적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어깨보다 조금 더 높아진 아이의 체온이 오히려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아이의 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연이 앞에서 청소일하는 게 창피했나 봐. 괜히 숨고 괜히 작아지고. 사실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는 걸 본 적 있어. 그때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았어. 딸 지연이는 고개를 들어 아주 단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엄마, 나는 한 번도 엄마가 창피한 적 없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고 모두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어.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꾸준히 해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아이의 말이 너무 또렷해서 되묻지도 못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거, 냄새 나는 작업복 입는 거, 손 거칠어진 거. 나한테는 그냥 엄마의 하루였어. 그 하루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울먹임 없는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군요. 엄마가 숨을 때마다 나는 더 속상했어. 왜 엄마가 숨어야 해? 왜 고개를 숙여야 해? 엄마는 그냥 매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숨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딸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던 마음이었다는 걸요. 저는 딸 지연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 앞길에 흠이 될까봐 무서웠어. 아빠도 없이 크는 너에게 엄마까지 흉이 될까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내 흠이면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없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낮추는 동안 아이의 뿌리까지 함께 낮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잠시 숨을 고른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엄마 덕분이야. 그제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위로받는 울음이었죠. 잠시 뒤 이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라며 밖으로 나가줄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그 배려가 또 고마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거실에 둘만 남아
딸 지연이는 제 손바닥을 펴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손, 나 어릴 때 이 손 잡고 다녔잖아. 기억나? 엄마 손 안 잡으면 놀이터도 안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이 손이 좋아. 언제나 든든해.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앞에서는 평생 단단하던 마음도 쉽게 풀려버리더라고요. 잠시 후 돌아온 이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여 다시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딸 지연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준 어른에게 드리는 인사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아이 방에서 함께 잤어요. 어릴 적처럼 등을 맞대고 누워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나누면서요. 딸은 더 이상 보호해야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저 역시 더 이상 마음을 숨겨야 할 사람이 아닌 밤이었죠. 그 사실을 서로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오래 남을 밤이었던 것 같고요. 제 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1년쯤 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는 순간에도 무사히 지나 정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지치고 힘든 순간들을 딸아이가 있어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요. 게다가 딸과 사이는 늘 고맙다며 제게 효도를 해줍니다. 제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요. 그래서 저는 새벽거리를 쓸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존중은 결코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그 변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건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마음이었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전봇대 뒤에서 울던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를 끌어당기며 같이 가! 라고 말해주던 딸아이도 제 곁에 있죠. 제 딸 지연이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해주는데도요. 아마도 저는 아직도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떳떳한 엄마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마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그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있었기에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빗자루를 칠 때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도 제 자리를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이 길 위에서 제가 해온 일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왔고, 그 시간들이 제 딸의 삶을 단단하게 키워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전봇대 뒤에서 숨죽이던 날의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 곁에는 제 손을 잡고 같이 가 라고 말해주던 딸아이도 함께 있습니다. 부끄러움만으로 버텨온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살아낸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제 삶은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작아 보였을지 몰라도 제 딸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끝내 무너지지 않게 해준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존엄은 고개를 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저는 제 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배움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 길 위에서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이야기이고 끝까지 버텨온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곁에서 저희 딸아이처럼 지표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나요? 그렇다면 행운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저는 딸아이가 있다는 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운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행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숨거나 피하지 마시고요. 저는 수없이 확인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너무 늦게 안도했다는 게
아직도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깝지 않도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시면 행복하시고요. 이제야 남편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잘 키우고 잘 지내다가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전에 가지지 못했던 여유를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 중 하나가 나무 가꾸기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쓰레기만 줍던 저였지만 곳곳에 놓인 화단을 보면서 제 손으로 직접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도 화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정년 퇴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진 것도 같네요. 여러분들도 행복이 깊어지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